장례식 날 고모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라고. 조용히 있으면 살려준다고. 친어머니는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올해 35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2024년 3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고 의사는 수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피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같은 O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본 의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된 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것. 재검사를 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35해 동안 제가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회복하신 후 저는 조심스럽게 병원 검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시더니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1990년 겨울 아파트 계단 앞에서 담요에 쌓여 있던 아이. 그게 저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로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이 계속되자 어머니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제 친어머니가 여러 번 저를 데려가려고 했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그것을 막았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얼굴은 누구를 닮은 걸까? 저 성격은 누구한테서 물려받은 걸까? 다음 날부터 저는 제 친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서는 많지 않았습니다. 1990년 겨울 아파트 계단 담요에 자수된 민준이라는 이름. 저는 그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습니다. 35년 된 오래된 곳이었지만 다행히 아직 재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단지 입구의 낡은 슈퍼마켓에 들어갔습니다. 40년 넘게 그곳에서 장사하신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온 동네가 시끄러웠던 일이라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버려진 게 아니었다는 것. 친어머니가 미쳐서 찾아다녔다는 것. 하지만 갑자기 찾는 것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그 어머니와 친했던 박순자 간호조무사의 연락처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흐른 뒤 그분은 제가 민준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박순자 간호사는 50대 후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는 먼저 사과부터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한 공범이라고. 제 친어머니 이지혜 씨는 간호사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1989년에 결혼했고 1990년 초에 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가 제대로 안 됐고 산후우울증도 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안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친어머니는 미쳐서 찾아다녔습니다. 경찰, 방송국, 전단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단서를 찾았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 단지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찾았음에도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막았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지금 양어머니의 친언니였다고. 김미선. 제 이모였습니다. 간호사는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28이었던 김미선은 대기업 과장으로 능력도 있고 돈도 벌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문제였습니다. 완벽주의자에 집착이 심했고 자기가 원하는 건 무조건 가져야 했습니다. 그때 회사에 신입사원 박재현이 들어왔습니다. 제 친아버지였습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성실했던 그에게 이모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 달 만에 고백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 친어머니 이지혜였습니다. 4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을 이모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둘을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친아버지의 승진을 방해하고 심지어 친어머니 부모님께 친아버지가 바람피운다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1989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모는 더 무섭게 변했습니다. 친아버지가 갑자기 횡령 의혹으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거짓이었지만 증거까지 조작됐습니다. 다른 곳 취직도 막혔습니다. 누가 봐도 이모의 짓이 명백했습니다. 그 무렵 친어머니가 임신했고 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출산 직후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집 앞에 쓰레기가 버려지고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친어머니는 산후 우울증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1990년 2월 14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저를 안고 잠깐 마트에 갔던 그날 유모차에서 제가 사라졌습니다. 친어머니는 미쳐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때의 대화를 전해주었습니다. 이모는 아기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친아버지와 이혼하고 이 도시를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친어머니는 당연히 거절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기는 영영 못 찾을 것이고 재현이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친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모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고 CCTV에도 찍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데려간 건 다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니 경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친어머니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저를 목격했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바로 그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하지만 친어머니가 저를 찾으러 가려던 바로 그 전날 밤 친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정면 충돌.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친어머니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재현이도 갔고 아기도 못 찾았지만 자기 말을 들었으면 재현이는 안 죽었을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기는 이미 자기 동생한테 갔으니 찾지 말라고. 찾으면 위험해질 거라고. 친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모가 계속 방해했습니다. 직장에 나타나 소문을 퍼뜨리고 집 앞에서 감시했습니다. 심지어 미행까지 했습니다. 결국 친어머니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양어머니와 마주 앉아 전부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언니가 무서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어머니는 이모보다 5살 어렸습니다. 이모는 어렸을 때부터 극단적이었습니다. 1등 못하면 시험지를 찢어버리고 자기 물건을 다른 아이가 만지면 그 아이를 때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이모가 좋아하던 남학생이 다른 여학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 여학생 얼굴에 화학약품을 뿌렸습니다. 부모님이 합의금을 주고 덮었고 고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학에 갔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1990년 2월 고모가 갑자기 양어머니 집에 왔습니다. 손에 아기를 안고. 저였습니다. 양어머니가 놀라 항의하자 이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애가 없으니 이 아이를 키우라고. 좋은 기회라고. 양어머니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협박했습니다. 거절하면 양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릴 거라고. 양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모는 양아버지를 납치했습니다. 이틀 동안 어딘가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기를 받으면 남편을 돌려준다고. 신고하면 남편은 못 볼 거라고. 양어머니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받았고 양아버지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양아버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모 이야기만 나와도 떨었습니다. 몇 년 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약해서. 언니한테서 멀리 도망쳐라. 저는 이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모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50대 후반이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차를 내오며 뭐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왜 저를 친어머니한테서 떼어놓았는지 물었습니다. 이모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친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제가 사랑이 그런 건지 반문하자 이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사랑은 원래 이기적인 거라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가질 수 없다면 그 사람도 행복할 수 없어야 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친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해 묻자 고모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그건 사고였다고. 저를 납치한 이유를 묻자 이모는 말했습니다. 저는 재현이의 아들이었고 자기가 가질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혜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모는 저를 망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대학도 가고 직장도 얻었다고. 지혜가 키웠으면 그렇게 됐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이모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친어머니가 그날 실은 저를 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산후우울증으로 아기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서 교회 앞에 놔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모는 말했습니다. 친어머니가 10년 만에 찾는 것을 포기한 건 지쳐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그게 인간이라고. 모두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모는 저를 보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실이 언제나 아름다운 건 아니라고. 저는 이모의 집을 나와 박 간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모가 한 말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긴 침묵 끝에 일부는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친어머니가 그날 교회 앞을 지나가긴 했다고. 하지만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잠깐 고민한 것뿐이라고. 모든 엄마가 한 번쯤은 하는 고민이었다고. 결국 친어머니는 저를 안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사라진 거라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친어머니가 경기도의 요양원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고.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약해져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작은 방에 한 여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훨씬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자 그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준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은 비틀거리며 다가와 제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렇게 컸다고. 미안하다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진정이 된 후 저는 물었습니다. 그날 정말 저를 버리려고 하셨는지. 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이모가 또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라고. 그날 정말 힘들었고 산후우울증으로 매일 울었고 돈도 없었다고. 그래서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여기 맡기면 더 좋은 가정에 가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인데 하고. 그래서 마트에 들러서 이유식 재료를 샀다고. 저를 더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면서. 근데 마트에서 나왔을 때 유모차에 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안 거지만 이모가 그때 친어머니를 미행했던 것입니다. 친어머니가 교회 앞에 잠깐 멈춰 섰을 때 마음을 읽었다고 이모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모는 그 짧은 순간을 이용했습니다. 친어머니가 마트에 들어간 10분 사이에 누군가를 시켜 저를 데려갔습니다. 친어머니는 미쳐서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계속 방해했습니다.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 여자가 아기를 학대했다고, 정신병이 있다고. 사람들이 친어머니를 이상하게 봤고 경찰도 나중에는 친어머니를 용의자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장례식 날 이모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라고. 조용히 있으면 살려준다고. 친어머니는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5년 동안 계속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모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단서를 찾으면 그 단서를 없애버렸습니다. 증인이 나타나면 그 증인이 갑자기 말을 바꾸거나 사라졌습니다. 결국 10년 후에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이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좋은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으니 찾지 말라고. 찾으면 그 아이가 위험해질 거라고. 친어머니는 제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설령 자기 곁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찾는 것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매일 아침 저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양어머니께 친어머니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어머니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양어머니랑 똑같았다고. 저를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던 분이었다고. 양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양어머니도 피해자라고. 양어머니가 저를 사랑한 것을 안다고. 양어머니는 그래도 25년 동안 거짓말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양어머니는 제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저를 키워준 은인이라고.
며칠 후 저는 두 어머니를 만나게 했습니다. 25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두 분은 어색하게 마주 봤습니다. 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양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이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양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를 돌려줬어야 했는데. 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자기가 키웠으면 이렇게 못 키웠을 거라고. 저는 두 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가족이라고. 두 엄마 그리고 저라고. 두 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모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25년 전의 일이고 모든 게 정황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가 다른 사건에 연루됐다고. 회사 횡령과 동료 스토킹 협박 혐의였습니다. 경찰이 이모의 집을 수색했는데 이상한 것들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보여준 자료들에는 25년 동안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모의 일기장이었습니다. 1990년 2월 14일. 오늘 계획이 성공했다. 지혜의 아이를 데려왔다. 재현이의 아이. 이제 그 아이는 우리 가족 것이다. 1990년 2월 21일. 재현이를 제거했다. 깨끗하게. 사고로 처리됐다. 이제 지혜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1995년 3월 10일. 지혜가 또 아이를 찾으려고 한다. 방해해야겠다. 증인을 매수했다.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모의 자필로. 형사는 이것이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부분은 재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체포됐습니다. 재판정에서 이모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결국 저를 배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정의라고. 이모는 비웃었습니다. 세상에 정의는 없고 힘만 있을 뿐이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이모는 힘을 잘못 사용했다고. 이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읽었습니다. 살인교사, 아동유괴, 협박, 횡령. 징역 25년이었습니다. 이모는 끝까지 웃고 있었습니다. 25년이라니 재미있다고 제 나이만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제 인생을 만든 사람이라고. 자기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만든 건 두 엄마의 사랑이지 이모의 집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모는 끌려나가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두 어머니와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정말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양어머니는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친어머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냥 지혜 이모라고 불러도 된다고. 저를 키운 건 양어머니니까 자신은 그저 저를 낳은 사람일 뿐이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분 다 제 엄마라고.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다고. 둘 다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둘이면 복잡하겠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사랑도 두 배라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모든 사진 속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모가 수감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끔 친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요양원이 아니라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친어머니는 제가 방문하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25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라고. 어느 날 저는 친아버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다고. 너무 착해서 탈이었다고. 이모한테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았다고. 가족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하루 종일 저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친어머니는 제가 친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눈매랑 입 모양이 똑같다고. 성격도 닮았다고. 제가 착한 건 아빠를 닮은 거라고. 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친아버지와 자신,
그리고 양어머니가 지키려고 했던 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주면 그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약속했습니다. 를 면회하러 교도소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끝을 내고 싶었습니다. 완전히. 면회실에서 이모를 마주했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후회하냐고. 이모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었습니다. 왜 자기가 후회를 해야 하냐고. 저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고. 이모는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저에게 더 나은 인생을 준 거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이모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모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양육강식이라고.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짓밟힌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 너무 많은 사람을 짓밟았으니까. 이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이해하러 왔다고. 이모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다고. 사랑과 집착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고 싶다고. 이모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가져야 직성이 풀렸다고. 1등 아니면 의미 없었고 원하는 건 무조건 자기 것이어야 했다고.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다고. 넌 특별하다고, 넌 최고라고, 내가 원하는 건 무조건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매일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랐다고. 근데 친아버지는 달랐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가질 수 없는 존재였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완벽해도 그는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이모는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질 수 없으면 아무도 가질 수 없다고.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냐고. 이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이 뭔지 자기도 모른다고. 어쩌면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지도 모른다고. 자기가 한 건 집착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처음으로 이모가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모가 물었습니다. 자기를 용서할 수 있냐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두 어머니는 25년 동안 고통받았다고. 그분들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저는 그저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이라고. 이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모는 제 인생을 만들지 않았다고. 이모는 제 인생을 망치려고 했지만 두 엄마의 사랑이 저를 지켜줬다고. 그게 진실이라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다시는 안 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모가 불렀습니다. 제 이름을.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좋은 아이로 자랐다고. 양어머니가 잘 키웠다고. 그게 이모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두 어머니를 모시고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고. 저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했습니다. 양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정말이라고. 제가 삐뚤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바르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친어머니도 덧붙였습니다. 자기도 고맙다고. 저를 찾아줘서 자기한테 다시 살 이유를 줘서. 저는 두 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맙다고. 두 분 다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인생처럼. 저는 물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시냐고. 양어머니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을 거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 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날 마트에 가지 않았을 거라고. 아니, 더 정확히는 친아버지한테 이모 이야기를 더 진지하게 들었을 거라고. 경찰에 신고라도 했어야 했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우리 이제부터라도 진짜 가족으로 살자고. 숨기는 것 없이, 거짓말 없이. 두 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비로소 완전한 가족을 가지게 되었다고. 피로 연결된 엄마와 사랑으로 연결된 엄마. 둘 다 소중하고 둘 다 제 인생의 일부라고. 이모는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이제 안다고. 가족은 선택이고 사랑은 결정이라는 것을.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착하고 이해심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제 복잡한 가족 사정을 모두 이해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양어머니와 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 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주례가 신랑 측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해달라고 했습니다. 양어머니가 일어서셨습니다. 자신은 저를 낳지는 않았지만 35년 동안 키웠다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아들을 보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양어머니는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친어머니 이지혜 씨라고. 친어머니가 일어서시자 손님들이 술렁였습니다. 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저를 낳았지만 키우지 못한 어머니라고. 25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고 4년 전에 다시 만났다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손님들이 감동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주례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결혼식을 보고 있다고. 두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란 신랑의 결혼식이라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고. 피로연이 끝난 후 저는 두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두 분도 저를 사랑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도 저희 집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결혼하고 1년 후 저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모였습니다. 망설였지만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이모는 3년 만에 펜을 들었다고 썼습니다. 제 결혼 소식을 들었다고. 축하한다고. 교도소에서 많은 시간을 생각하며 보냈다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처음에는 억울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저 원하는 것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왜 벌을 받아야 하나 싶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고 집착이 아니라 배려라는 것. 이걸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썼습니다. 이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인생을 망치려고 했던 것에 대해. 하지만 말로만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생 이 죄를 지고 살 것이라고. 다만 하나,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이모도 피해자였습니다. 잘못된 교육이, 왜곡된 가치관의 피해자. 하지만 그것이 이모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편지를 상자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제 아이가 자라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결혼 2년 차 저희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평생 지켜줄 거라고. 양어머니와 친어머니가 함께 병원에 오셨습니다. 손자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두 분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재민이라고. 할아버지 이름에서 제자를 따고 제 이름에서 민자를 땄다고. 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아버지가 좋아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주실 거라고. 우리는 함께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새 생명, 새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할머니 둘, 아빠, 엄마 모두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되었다고. 그리고 깨달았다고.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제가 두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처럼 제 아들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것이라고. 그것이 이모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시간이 흘러 저는 45이 되었습니다. 재민이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동생도 생겼습니다. 딸 지민이. 주말마다 우리 가족은 양할머니와 친할머니 댁을 번갈아 방문했습니다. 재민이가 뛰어들어가면 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1등 했다고 자랑하면 두 분은 대견하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왜 할머니가 둘이냐고. 저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빠한테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아빠는 두 엄마한테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고. 한 분은 아빠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아빠를 키워주셨다고.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진짜 할머니냐고.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 진짜 할머니라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재민이는 물었습니다. 사랑이면 가족이 되는 거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재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자기도 할머니 둘 다 사랑하겠다고.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 컸다고. 저는 엄마 덕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둘 다 덕분이라고. 두 분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한때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갈라졌던 두 사람이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두 분도 저를 사랑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25년 전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 진실은 충격적이었고 고통스러웠다고. 하지만 그 진실을 통해 더 큰 것을 얻었다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가족은 선택이다. 사랑은 결정이다. 저는 두 어머니를 선택했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그들도 저를 선택했고 저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다. 25년간 숨겨졌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넘어선 사랑의 이야기. 이모는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었다. 이제 나는 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두 어머니, 아내,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가끔 이모를 생각합니다.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모의 집착은 우리를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이모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랑과 집착은 어디에서 갈릴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를 소유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자기의 만족을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란 무엇인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